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연구원의 서정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은행업의 발전 전략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을 때마다 또 단기적으로 우리 금융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많이 했습니다만은 최근 몇 년간 디지털 화와 또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좀 중장기적으로 각 산업을 좀 어떻게 우리가 산업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중장기 전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좀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은행업 분야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3, 4년간 금융 분야의 디지털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저희는 내부적으로 신삼조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런 현상이 쭉 비롯되면서 은행의 경영 여건이 굉장히 악화가 될 것으로 앞으로도 악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실물 경제 침체, 이에 따른 금리 인하 그리고 비대면 거래 확산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경영 여건의 악화가 좀 더 확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국내 은행업이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발전하기 위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는 크게 세 가지의 미래 환경 요인은 첫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 기술이 금융을 바꾸다 이런 제목을 한번 써봤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과거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업무 자동화를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최근에 어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업무 자동화뿐만 아니라 어떤 고객의 금융 소비 패턴도 바꾸고 또 은행 시장에 있어서 또 새로운 플레이어들도 유입을 시켜서 어떤 경쟁 구도도 바꾸고 그다음에 규제도 바꾸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융 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측면의 요인들을 좀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몇 가지의 주요한 핵심 기술들을 나열을 해놨는데 이런 기술의 발전이 금융 분야의 혁신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선 은행의 상품 채널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고 있는데 기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또는 이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그런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런 서비스가 새로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고객 접점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 비용 절감 이런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왼편의 그림은 국내 간편 결제 이용액이 빠르게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한 해에 전년 대비해서 이용액 기준으로 한 44%, 간편 송금은 한 120%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은행의 프론트, 미들, 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기술이 은행의 수익성, 인력 조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은행도 IT 투자에 대한 부담을 이제 많이 지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효율성 향상에 기여를 하지만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또 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핵심적인 경영 전략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에 따른 인력 수요 감소, 그다음에 점포 축소, 또 조직 구조의 변화,
조금 더 어떤 고객 중심의 조직으로 바뀌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의 양상도 과거에는 이제 은행 간의 경쟁이라고 보고 이제 간혹 은행과 비은행 분야의 경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비은행 분야는 이제 물론이고 비금융 부문과의 경쟁과 협력, 우리 저 코페티션이라고 우리가 코퍼레이션과 컴페티션의 합성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런 식의 어떤 그 경쟁과 결합,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선점 경쟁, 이런 식의 경쟁 양상은 이제 과거에는 없던 어떤 경쟁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환경에서 은행의 서비스는 이제 계속 언번들 돼가고 이제 분화되고 해체되어가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은행은 그 점점 언번들이 되어가고, 반면에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점점 M&A를 통해서 대형화되어 갔을 때 과연 금융회사가 이런 그 플랫폼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과 금융이 이제 이렇게 결합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산업 자본의 금융 지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 당국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그 고객과 이제 자금의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때문에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제 방식이 다양화되고 결제 시스템 내에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결제 불이행 리스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디지털 기술 발전 때문에 뭐 IT 시스템의 안정성, 해킹 위험성, 개인정보 누출 오남용 가능성, 이런 어떤 리스크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증폭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신삼조 현상,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손상되면서 어떤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가는 문제, 그다음에 통화 완화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저금리 현상이 심화되는 부분들, 고용이 악화되면서 저출산이 심화되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은행의 어떤 수익 구조, 그다음에 자금 중개 기능, 건전성 측면에서 모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규제 변화인데, 뭐 여러 가지 규제 변화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부분, 뭐 최근에 그 법률이 통과가 됐고 이제 내년 3월이면 시행이 되는데, 이런 소비자 보호 관련된 규제 강화, 그다음에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 활용이 제고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국내 은행의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협 요인을 나열해 본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강점과 기회는 좀 살리고 약점과 위협 요인들은 좀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앞으로 이제 국내 은행업이 어떤 모습을 띌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앞에 여러 가지 그 환경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그걸 감안했을 때 아마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어떤 그 저희가 한번 5가지 전제를 한번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디지털 혁신으로 은행의 상품 서비스, 유통 방식, 조직 인력 구조, 내부 업무 프로세스 등 이런 그 디지털 혁신이 은행 경영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될 과제로는 뭐 디지털 전환, 데이터 역량 강화, 기술 이해도 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은행 시장의 새로운 경쟁자,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대거출현할 것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은행이 그동안에 향유해온 어떤 우월적 지위가 소멸되거나 아마 크게 축소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채널 경쟁력 이런 걸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과연 앞으로 이제 은행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은행의 어떤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경쟁 질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신삼조의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은행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어떤 상시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제조업이 점차 쇠퇴를 하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해서 이제 경제사회 구조가 바뀌고 새로운 산업이 이제 부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규제가 이런 그 경쟁과 안정이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떤 축을 놓고 이제 어떤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절의 정도에 따라서 은행 산업의 어떤 좀 성쇠가 판가름 날 것 같다. 이런 5가지 전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왼편의 그림은 지금 현재 국내 은행 시장의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플랫폼의 약진 뭐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은행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기능, 제조와 판매라고 하는 두 개의 기능이 상당히 좀 이렇게 분화가 되지 않겠느냐, 서로 분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은 X축은 이제 제조, 누가 상품을 만드느냐, 서비스를 만드느냐고, 왼편은 누가 판매를 하느냐, 그러니까 유통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은행들이 대형화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통해서 주로 인테그레이트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사업 모델들이 나오면서 남이 만든 것들을 내가 유통만 하는, 유통을 주로 하는 사업 모델, 그다음에 제조만 하는 주로 사업 모델, 그다음에 뭐 제조와 유통을 다 하지만 플랫폼 형태로 하는 경우, 뭐 다양한 형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시장에서 어떤 핀테크, 대형 핀테크들이 들어왔을 때 은행 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왼편의 그림 같은 모양이 일단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다수의 대형 핀테크들이 시장에서 유력한 서비스 제공자로 등장을 하면서 이들 핀테크들이 이제 은행들과 거의 대등하게 시장 점유율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비관적으로 봤을 때 은행들이 플랫폼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이런 그 고객의 접점이 플랫폼 기업들한테 대거 이동을 하면서 은행들이 사실상 이런 플랫폼 기업들한테 종속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은행은 주로 상품 제조자, 아까 프로듀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의 어떤 이런 도형의 사이즈는 어떤 마켓 파워를 지금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미래의 그 은행업은 한 왼편과 같은 그림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업자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핀테크가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아랫단에 핀테크가 있고, 거기 그다음에 뭐 비은행 예금기관, 그다음에 인터넷 전문은행, 지방은행, 대형은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다양한 어떤 뭐 특화은행이라든지 뭐 지방은행도 다양한 형태의 지방은행, 그다음에 핀테크도 다양한 형태의 핀테크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좀 촘촘해지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핀테크는 뭐 지금 은행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은행 서비스 시장에 이제 들어오는 플레이어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건데요. 그러니까 은행이 될 거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은행 서비스의 일부 또는 뭐 많은 부분들을 제공을 하면서 사실상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이제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른편에는 어떤 좀 다이나믹하게 한번 그려본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빅테크들은 뭐 은행이 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어떤 은행들과 채널 주도권 경쟁을 벌리는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점들을 전제로 했을 때 이제 은행들이 준비를 해야 될 기본 전략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새로울 것은 사실 없습니다만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고객 중심적으로 영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좀 내부에서 어떤 폐쇄형으로 이렇게 이노베이션을 혁신을 하기보다는 외부와의 제휴, 좀 콜래보레이션 모델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해서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저성장 그런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률이 더 높은 지역, 또 인구가 더 많은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 타겟팅,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보셨다시피 다양한 새로운 리스크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평가 역량을 제고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은행의 경쟁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가계금융, 기업금융, 해외 진출,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앞으로 좀 전략적인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가계금융 쪽은 쪽에 어떤 그 금융 영업의 어떤 패턴을 생각을 해보면, 가계금융을 변화시키는 어떤 변화의 속성은 아마 이런 것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개방성이 굉장히 확대가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역적으로나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성으로 보거나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의 어떤 개방성으로 보거나, 이런 어떤 전반적인 개방성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융합적 모델, 그러니까 서로 뭐 은행과 비은행이 합친 어떤 결합 상품을 만든다든지, 또는 은행과 비금융 부분이 같이 서로 융합을 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융합 모델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그 다음에 서비스가 굉장히 그 개인화, 개별화, 전문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맞춤형으로 지금에 비하면 뭐 아주 스탠더다이즈된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기보다는 어떤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으로 해서 굉장히 맞춤형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채널의 역할을 한번 재정립을 해보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대한 채널이 상당히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상당히 시뮬레스하게 소위 말하는 이제 옴니 채널 방식으로 연결시키고 고객이 어떤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활용, 아까 말씀드렸고 마이데이터나 지급결제 사업자, 이제 앞으로 종합지급결제업자가 등장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또 은행이 어떤 상당히 위험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사실 이제 플랫폼에서 승리하는 자가 거의 뭐 이런 어떤 금융 사업 분야에서 승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별적으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어떤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업금융 측면에서 보더라도 보면 변화의 속성을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인데, 이제 전통 산업에서 어떤 신산업으로 갈 때, 이럴 때 어떤 그 기업의 금융 수요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비은행, 그 다음에 VC, 엑셀러레이터, 뭐 이런 연결성을 강화하는 부분들. 지금은 어떤 뭐 은행이 상당히 좀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 어떤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사업자들과 연결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여신과는 달리 이제 앞으로는 담보나 새로운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담보나 보증 위주의 금융에서 탈피를 해서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그런 분야로 많이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금융은 여전히 성장 잔재력이 굉장히 높은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운 기술의 발전,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용하지 못하던 데이터의 활용,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접근성과 분석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이제 은행들이 어떤 SME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어떤 어떤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밟으면서 어떤 심사 과정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심사 방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인데, 가게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경쟁력이 필요하지만 조금 이제 성격이 좀 다른 플랫폼이죠. 여기는 이제 기업 고객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이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서비스들을 이렇게 플랫폼에 한꺼번에 제공한다, 이런 이제 개념이 되겠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에서도 뭐 몇몇 은행들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방식의 영업으로 이제 좀 진화를 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보통 우리가 트랜잭션 뱅킹이라고 얘기하면 통합 자금 관리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공급망 금융이라든지, 그다음 무역 금융,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통칭을 하는 얘기인데, 외국 선진 글로벌 은행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어떤 실물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부분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이런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거고, 뭐 특별히 이제 무역금융 관련해서는 물류까지 묶어서 블록체인에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에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들도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새로운 어떤 수익 모델 또는 서비스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인데, 지금 뭐 최근에 코로나 사태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가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도 변화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런 저희가 진출하려고 하는 여러 국가들의 리테일 고객들의 금융 패턴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해볼 때 은행의 어떤 해외 전략도 이를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기업의 진출 기업의 변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좀 수익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리테일 분야 진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요약 겸 맺은 말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은행이 겪을 변화는 이제 과거와는 성격이 많이 다른 변화가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기존의 은행이 하던 역할들은 이제 많이 축소가 되고, 그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고객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신삼저와 같은 변화는 어떤 성장성, 수익성을 상식적으로 압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떤 고객 중심적인 경영, 개방형 혁신, 또 글로벌 지향, 리스크 관리 강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규제 당국은 이러한 새로운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시스템 안정성, 금융 질서의 안정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좀 규제 변화의 완급을 조절해 가면서 또 은행의 본질적 기능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